자, 그래서 요 한 섹터 정도로 끝내고 이제 천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천문은 저희가 지금 18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려는 그런 그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 그 네이버에 저 김정민 박사 공화국인 가는 카페 있거든요. 거기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메시지 나오네요. 저렇게 해가지고 그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다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청하시면 선착순을 하고 저희가 끊어가지고 그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하고 제가 그 천문 보고 와서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려고 했더니 또 어디 뭐야 DC나 이런 데서는 뭐 김 박사는 뭐 반일주의자다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메이지 유신을 몇 번을 얘기했는데 반일주의자라 그래. 세종을 좋게 얘기했다고 반일주의자가 됩니까? 이러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흑백 논리잖아. 흑백 외에는 아는 게 없잖아.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장영실이에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장영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상에 보면 관노로 나와요. 국가기관에 소속된 노비로 나오는데 뭐 전쟁 포로거나 여러 가지였겠죠. 네. 근데 제가 왜 이 사람을 외국인으로 보느냐? 사실 저는 이성계도 한국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성계조차도 저는 외국인이라고 봐요. 여진족 아니면 몽골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성계 집안이 다루가치 집안이었으니까. 다락치라 그러죠. 몽골말로 다락치. 뭐예요 그게? 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부예요. 총독부. 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한국인일 수 있어? 외국인이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장영실이는 어쩌면은 그래서 몽골인 아니면 투르크계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투르크, 위구르 같은 이런 사람들. 왜냐? 장영실이가 만든 게 천문관측기구입니다. 여러분 천문관측기구 별거 아닌 것 같죠? 무진장 어려운 학문이에요. 천문학이라는 건. 여러분 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혼천이를 만들고 해시계, 물시계 이런 걸 만드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노비가 만들 수 있다 생각되세요?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천문학은요 오로지 중국을 중심으로 황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황제가 아닌 자는 시간을 만지면 안 됩니다. 한데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지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나는 그걸 원나라에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조선이 건국되던 당시에는 원나라가 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몽골 쪽으로 밀려나서 북원이라고 있었어요. 북원이라고 존재했고 이제 중원 땅에 명나라가 생기는데 그 원명 교체기에 북경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이 몽골 초원지대로 가는 거는 이미 이 남쪽 따뜻한 지역에 살다가 적응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많은 학자들이 조선으로 대거 망명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 왜냐? 천문학은 절대로 노비가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국제관계학과 박사학위 땄다고 해서 천문학 해보세요. 천문학 됩니까? 안 된다니까. 수학이라든가 여러 지식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지식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 하는 거예요. 배웠겠지. 어딜 통해서? 몽골. 네. 왜냐면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갔을 때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사마르칸트에 가면은 울구르백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구르백이 만들어 놓은 많은 천문 관측 기구가 있어요. 그거는 저기 타슈켄트 그 아무르티무르 박물관에 가면 다 있는데 거기에 천문 관측 기계를 보면 기구를 보면은 세종대왕이 만든 거하고 너무 닮았어요.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많아. 그거 왜 비슷할까? 별거 없어요. 그 원천 기술은 원나라에서 왔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 써있냐? 아무르티무르 제국에 있었던 많은 천문 관측 기구들은 원나라가 멸망하던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대거 망명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르티무르가 죽기 직전, 아무르티무르가 유럽도 정복하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르티무르가 말년에는 어디를 정복하려고 하느냐? 명나라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정복하려 했던 명분이 뭐였냐? 칭기스칸의 제국을 멸망시킨, 그러니까 북쪽으로 밀어낸 그 죗값을 묻는다 그래서 원나라 원정을 가다가 늙어 죽어요. 병들어서. 그래서 결국 그 원정은 실패를 하죠.
하지만 그때도 아무르티무르는 몽골 제국의 후예라는 계승의식을 갖고서 원나라와 적대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넘어갔습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엔 조선으로도 넘어간 것 같은데, 조선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던 시기에 조선의 그 사대부들이 친중적이었기 때문에 장영실 같은 사람들이 노비가 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르티무르 쪽으로 간 사람들은 반중적이었기 때문에 벼슬을 얻고 재상이 됐지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화상에서 보면 막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렇게 기계를 만든 것처럼 얘기하는데 뻥입니다. 노비가 한자는 어떻게 배웠어? 응?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부터 그 노비는 한자를 알았어야 돼요. 자영실이를. 한자를 알아야 천문학책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적 근거로 봤을 때 자영실은 외국인입니다. 몽골 제국에서 망명했던 어떤 천문학 관련 과학자였을 거예요. 단 안타깝게도 조선이 친중 사대를 하다 보니까 노비가 돼버렸겠죠. 그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명나라가 압력을 넣어서 결국 혼천이를 파괴하잖아요. 왜? 중국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지지하는 많은 친중 사대부들이 나오죠. 네.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뭐 세종장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 노예 만들었다? 난 여기서 관심 없어. 난 천문만 보니까. 그래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박사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박사님 채널을 고대사에 관한 것을 보고 있으며 반중 측면에 가는 것 등등을 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역사 탐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아, 그럼요. 지금 제가 연구한 고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좌파들 중에도 제 고대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제 고대사 연구가 좌파들을 우파로 전향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죠. 제가 내년이 아니고 올해구나. 올해서부터는 제가 다시 또 중앙아시아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네, 할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갈 겁니다. 그래서 천문대를 보여주면서 천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저번에도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했거든요. 이번에 가서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르칸트에 만들어진 많은 궁전이나 모스크들이 어떠한 천문학적 관점에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걸 할 거예요. 반응 좋았어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고인돌인데, 우리나라 고인돌은요, 저 돌이 지금 돌에 구멍 뚫는 게 저게 별자리인데 조금 다릅니다.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별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구멍을 내서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한국하고 우리가 만든 것과 중국이나 일본이 만든 게 좀 차이점이 뭐냐면 저기 그 구멍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지요. 저거 왜 저렇게 다르냐면요. 저게 별의 밝기입니다. 별의 밝기에 따라서 저렇게 구멍을 크고 작게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대로부터 좀 더 천문 관측을 더 정교하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저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고대로부터 천문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까 자영실 얘기하다가 끊겼었는데, 천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소리예요. 선진국.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대 선사시대 때부터 우수한 천문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 1년은 12개월인데 태양이 뜨는 위치는 7군데입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 모습을 완전히 없애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6월달은 동쪽에 가깝게 태양이 뜨고 7, 8, 90 뒤로 갈수록 태양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뜹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겨울로 갈수록 낮이 점점 짧아지죠. 왜냐하면 태양이 뜨는 위치가 서쪽에 가깝게 뜨기 때문에. 그리고 동지가 지나면 다시 태양이 뜨는 위치가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움직여요. 네, 이렇게. 그래서 1년 12개월 동안 태양이 뜨는 위치는 볼까요? 6, 7, 8, 9, 10, 11, 12. 7군데죠. 그렇죠? 1년은 12개월인데 태양이 뜨는 위치는 7군데다. 그리고 12월 달 1은 다시 백도를 해갖고 1, 2, 3, 4, 5월에는 저렇게 뜨는데 정확하게 겹치지 않고 약간씩 어긋나서 태양이 뜹니다. 왜냐? 지구가 태양을 타원형 궤도로 돌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개념을 가지고 만든 게 뭐냐? 바로 피아노 건반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 칠음계, 그리고 중간에 검정 건반이 있죠? 5개. 그게 바로 저 원리예요. 그래서 천문의 원리를 음악화 시킨 겁니다. 네. 천문학이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천문학 때문에 음악이 탄생합니다. 음악은 그냥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고대에 쓰이던 모든 음악들은 재래의식 때 썼던 음악이에요. 심지어 선사시대 때에도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근데 그 음악을 연주할 때 만들어지는 기본 음계는 천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거 모르죠, 사람들. 그러면 동양은 오음계입니다. 궁상각치우, 도레미솔라. 전 절대 음감이 아니니까 저에게 음을 얘기하지 마시고. 자, 그럼 우리는 왜 그러면 그게 빠졌냐? 파하고 시는 불협화음이거든요. 나머지 도레미솔라는 천문학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54Hz, 72Hz, 108Hz, 144Hz, 216Hz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소리에서 나오는 파동. 근데 파동에 나오는 그 숫자가 천문학과 연결된 숫자가 나옵니다. 요거는 내가 나중에 비공개 강의 때 얘기할게요. 오늘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주의 천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의 왕이 앉았던, 이거 내가 이게 가운데로 가야 되나? 가운데 가야 되는데, 원래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 좀 시켜주세요. 왕이 한번 돼봐야지, 왕이. 이렇게. 조선의 왕은 이렇게 가운데 앉았죠. 달과 태양이 뜨는 가운데. 일월오봉도라고 합니다. 여기구나. 여기 일, 월, 5개의 봉우리, 오봉도. 네. 1월 오봉도. 요 사이에. 그래서 약간 스포를 하자면, 천문 그 영화에 보면은 세종대왕이 타는 그 가마가 나오는데 그 가마 위에다가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그려놨습니다. 네. 천상열차 지도를 그려놨는데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북극성, 즉 우주의 중심이죠. 그 가운데 위치가 어디다? 임금의 자리. 그 영화 대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영화 보고 이 사람, 이 영화 감독 내가 만든 역사 강의를 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그 정말 잘 알더라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있는 요 가운데 자리는 어디냐? 보통 북두칠성을 그려놓습니다. 요 위에다가. 왜?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가리키는 별이거든요. 북극성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하늘과 지상을, 그러니까 하늘의 신과 지상의 백성을 연결해주는, 교화시키는, 뭐 홍익인가 뭐 이렇게 좋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신인 북극성과 지상의 인간의 매개자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7개의 숫자 7을 얘기했죠. 그 서양의 그노시스, 영지주의 기독교에서는 인체에다가 황도 12궁을 묘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처녀, 허벅지가 사게테리우스, 그러니까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되거든요. 요 순서로 이렇게 나가는데 요거를 다시 7개로 이 서양도 변화해서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 저렇게 영어로 써 있죠. 그래서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렇죠? 불교에서 인체에 의해서 얘기하는 7개의 차크라라는 개념과 서양에서 얘기하는 저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월트 디즈니나 이런 것들 보면은 천사와 악마가 양쪽 어깨에만 나타나서 나쁜 짓을 해라, 나쁜 짓 하면 안 돼, 막 이거 막 서로 싸울 때 보면은 천사와 악마 머리 위에 이렇게 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태가 왜 묘사되느냐?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저 맨 위가 뭐예요? 세턴, 토성입니다. 여기. 토성에는 뭐가 있죠? 띠. 그래서 여기 위에 띠가 이렇게 있는 걸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냥 만들어진 그림이 아닙니다. 다 이러한 점성학과 천문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만화예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라 그러냐? 사탄, 악마 막 그러죠. 전혀 과학입니다. 네? 과거 이러한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무식한 사람들이 뭔지 모르면 무조건 옛날 때 병 걸리면 뭐라 그래요? 역병이 들었다, 역신이 들었다. 병은 바이러스죠. 왜 귀신입니까? 그래서 옛날 때 병 들면 굿하고 그랬잖아요. 굿하면 병이 낫습니까? 약 먹어야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학이지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369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 좋아하죠? 369, 369. 369, 369 뭐예요? 토성, 심장, 태양, 달. 토성, 태양,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방진이라고 아세요? 마방진? 마방진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 다빈치 코드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사각형에 어느 쪽으로 숫자를 더해도 같은 합이 나오게 숫자를 배열하는 걸 마방진이라고 합니다. 이 마방진을 배열을 할 때 토성은 3 곱하기 3짜리 맞지? 그렇게 된 거를 쓰고 그 다음에 태양 쪽은 6칸이 6칸짜리를 써요. 그러니까 66이 36. 그리고 달 쪽은 9칸 9칸 해서 뭐다? 99, 81. 81개의 칸이 된 마방진을 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통 그 신앙에서 나온 데는 천부경은 글자가 81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천문.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관련된 경전은 다 천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69라는 게 바로 토성, 태양, 달을 상징한다. 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너무 다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와불이라고 있죠. 이렇게 누워있는 석가모니 불상. 저게 뭘 상징하겠어요? 토성, 태양, 달이에요. 태양, 달. 즉 뭐다? 요거 1월 오봉도. 이 1월 오봉도를 우상화 시키면 요렇게 나오죠. 그렇죠? 심장 쪽이 태양 아니에요. 그리고 거시기 쪽이 달입니다. 태양과 달, 그 가운데 향을 놓잖아요. 왜? 은하수. 은하수를 타고 올라가면 무엇이 나온다? 북극성. 그렇죠? 여기 북극성. 근데 공교롭게도 1월 오봉도의 중간에는 양쪽에 폭포가 있습니다. 마치 은하수처럼. 골드 게이트로 올라가는 은하수와 실버 게이트로 올라가는 은하수. 이거 제 천문 강의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실 테지만 요거 제 거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세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수비학, 신비학,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해안이 열립니다. 와,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왜? 하늘의 이치거든. 하늘의 이치.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불의 상징적 의미는 천문이다. 저 석가모니 옆에 있는 제자들 12제자 12제자 합쳐서 24명 태양의 24절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외 없이 다 천문입니다. 자, 그래서 징기스칸도 달과 태양이 있는 1월 오봉대에 앉고 그 다음에 티베트에 있던 수많은 성인들, 지도자들도 달과 태양이 있는 가운데 앉습니다. 그렇죠? 신라가 어디서 왔다고 했죠? 파미르. 부도지에 의하면. 그렇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모론에 나오는 프리메이슨들도 어쩌면 이렇게 달과 태양 기둥 사이에 의지에 앉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제 비공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탄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요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상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앞에 있는 배와 사과입니다. 배와 사과가 뭘 상징할까요? 이제 여러분 대충 때려잡을 수 있지 않을까? 배와 사과가 뭘 상징할까? 한번 글 써보십시오. 홍동백서. 그렇죠. 홍동백서. 빨간 건 동쪽에, 하얀 거는 서쪽에. 왜? 이게 뭘까? 해와 달. 그렇죠. 빙고. 요거죠, 요거요. 홍동백서. 그렇죠? 조율시이. 오봉. 조율시이.
뭐예요 그게? 태양과 달을 제외한 수, 화, 수, 목, 금, 토 5개의 별.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조율시이. 해가 뭐 이렇게 앞에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앞에 대추, 밤, 감, 약과 하얀 저거 했던 저거 놓잖아요. 5개 놓잖아요. 보이세요? 우주를 묘사하잖아요. 우주를 지금. 그 외에 뒤에 뭐 홍동 아니 어동육서라고 하죠. 어동육서. 물고기는 동쪽, 고기는 서쪽. 왜 물고기가 동쪽일까요? 왜 물고기가 동쪽일까? 그거는 일단 어동육서에서 물고기와 고기를 반대 위치에 놓는 이유는 바로 물과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고기는 물에 살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그 있잖아요. 하여튼 뭐 반대 개념, 육해공군의 반대 개념, 땅과 물 그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놓는데 물고기를 동쪽에 놓은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물고기 자리 시대였지 않습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물고기랑 함께 떴잖아요. 에? 보이세요? 네. 그리고 가운데 향을 요 앞에 보면은 저기 좀 잘려 있지만 요렇게 되나? 요렇게 요 향 여기 향을 피잖아요. 향 저거 왜 필까? 어? 향을 이렇게 피는 이유는 뭐예요? 일종의 와이파이 역할이죠. 뭐다? 북극성의 은하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신과 연결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할 때는 반드시 향을 핍니다. 이거는 이때는 은하수. 그러니까 이 음식이 일종의 별자리를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지구, 화성, 금성, 목성, 토성 막 이런 거 배열을 음식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은하수. 왜? 제사를 지내는 방향은 북쪽입니다. 왜 북쪽 방향을 놓고서 제사를 지낼까요? 북쪽에 뭐가 있죠? 북극성. 그래서 그렇죠. 보이세요? 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물론 여기다 이제 초도 양쪽에 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태양과 달을 상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사상을 차리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제사상을 차리는 목적은 사실은 음식은 아니다. 물 한 잔만 떠나도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계급사회가 형성되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인류가 물산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 놓이게 되는데 이게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음식이 이렇게 막 화려하게 나고 하게 된 거지. 사실 근본적으로 제사는 음식을 저렇게 안 놨다고 해서 뭐 조상이 화낸다 이런 거 없다. 그런 개념은 없다. 예. 예전에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건 제가 또 구정 때 구정 스페셜로 또 할 겁니다. 제사의 본래 목적, 그 다음에 제사는 왜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많이 타파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소위 고등 종교라는 종교들이 사실은 전부 미신에 빠져 있거든. 그래서 이런 미신들, 원래 갖고 있었던 신앙, 원래 어떠한 사상에서 시작되는지 원천 지식을 알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헛된 짓이라는 걸 알게 돼요. 뭐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교육 효과는 있거든. 원래는 이게 휘황찬란하게 제사상을 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고대인들은 그 생활 속에서 천문이라든가 오행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음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을 규칙성 있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은 열을 안다는 속담이 생긴 거예요.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은 옷도 잘 만들 수 있고 음식도 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 통치제도도 잘 만들 수 있게끔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다시 부활시키는 작업을 하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구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 국제관계 때문에 지금 이거를 연구를 진행을 못 시켜. 이놈의 지금 공산주의 빨갱이 때문에. 왜냐하면 공산주의 빨갱이가 나타나면 이런 모든 지식들은 다 폐기돼 버리거든. 그래서 일단은 빨갱이 잡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제가 다시 완성시킬 거예요. 원래 목적, 원래 종교로. 우상숭배가 아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특이한 현상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은하수에 걸친 별자리 수는 33개다. 그래서 33이라는 숫자, 제야의 종소리 33번, 러시아 키릴 알파벳 33개. 왜? 키릴 알파벳, 문자의 기원은 인간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서
메시지를 보낸다는 개념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자, 각골 문자의 기원도 원래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하늘과 인간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쓰는 주술적인 문자라고 했죠. 그래서 뭐 거북이 등짝이라던가 뭐 사슴, 뭐 허벅지 이런 뼈에다 이렇게 소원, 뭐 애기를 많이 그려서 다산을 빈다던가 가축을 많이 그려서 가축들이 번성하게끔 한다던가 이런 소원을 빌었다고. 그래서 했었어요. 그래서 문자가 다 그래요. 그래서 키릴 알파벳도 그래서 33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28개입니다. 왜 28개냐?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대에 보면은 28수가 나옵니다. 가운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칠사, 서방칠사, 남방칠사, 북방칠사, 7사 28, 28개의 별. 이 28개의 별에다가 각각의 음을 부여해서 28개의 문자를 창조한 거죠. 즉 한글의 음은 뭐다? 우주의 소리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하나하나 제가 방송에서 할게요.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구의 반지름은 3456. 그쵸? 로얄 마일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로얄 마일이라는 거는 정확한 용어는 이집시안 로얄 마일이에요. 피라미드 한 면의 길이입니다. 그거를 1 로얄 마일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이 1 로얄 마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 관광 가보신 분들 중에 에딘버러 가신 분들 있으면 아실 거예요.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가을쯤에 하거든요.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 때 에딘버러 광장서부터 에딘버러 궁까지 갑니다. 그 길을 로얄 마일이라 불러요. 그게 그 길이가 이집트 한 변의 길이를 그대로 본따서 에딘버러에다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게 바로 원 로얄 마일이에요. 그 길이가.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가 만약에 늙어 죽는다면은 거기서 에딘버러 광장서부터 에딘버러 궁전까지 들어가는 그 원 로얄 마일, 그 길이, 이집트 한 변의 길이, 물론 길의 이름도 로얄 마일이라는 길입니다. 거기를 행진하는 장례를 할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저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태양의 지름은 86만 4천 마일, 달의 지름은 1080마일. 그래서 불교에서 108번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달의 반지름이잖아요. 그건 달의 지름은 얼마다? 2160마일. 곱하기 2니까. 2160마일. 216. 뭐예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666. 그렇죠? 그리고 2160마일이라고 했는데 태양이 황도 12궁의 별자리를 한 자리에서 그 다음 별자리로 한 칸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몇 년이다? 2160년. 달의 지름은 2160마일. 같은 숫자가 반복되죠. 와, 놀랍죠? 근데 요 밑에 또 제가 써놨지만은 하루는 초로 하면 몇 초냐? 86,400초입니다. 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숫자가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알면요, 여러분 천문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돼요. 왜 그러느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 숫자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천문이 됐던 점성술이 됐던 주역이 됐던 뭔가 공부를 한 사람이랑 저 숫자를 보면은 합니다. 왜? 낯이 익은 숫자야. 반복되는 숫자가 있어요. 신성한 숫자예요. 54, 72, 180, 108, 144, 216 뭐 이런 몇 가지 숫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스테리한 게 여러분 우리가 측량 단위를요. 요걸 요만큼만 바꿔도 저 숫자는 안 나왔어요. 아니면 요만큼 줄이거나. 근데 지금 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표준 이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측량의 단위 요 간격을 규정을 해서 아까 했듯이 달의 반지름은 그러니까 달의 지름이구나. 잘못이에요. 달의 지름은 2160마일이라고 했는데 216이라는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이 한 별자리에서 다른 별자리로 이동하는 기간이 2160년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물리적 거리에서 나온 측량하는 숫자와 시간을 측량하는 측량의 단위의 숫자가 일치할 수 있죠? 응? 놀랍지 않아요? 이런 것들?
예, 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를 백정인 장영실이가 했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천문학은 무진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제가 할 얘기는 뭐냐? 2160, 666은 절대 악마의 숫자가 아니다. 이거는 과학을 모르는 자들이 만들어낸 망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 해요? 그게 우상숭배야. 과학적 지식과 기반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미신에 빠지게 되면은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학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과학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우주를 논하고 철학을 논할 수 있느냐. 과학을 알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북극성의 별자리도 이동합니다. 지구의 세차 운동에 의해서. 북극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 국자처럼 되게 조그만 거 있죠? 여기. 여기가 폴라리스라고 해서 지금의 북극성의 위치는 저기지만은 저게 지금 제가 보이는 노란 별처럼 삥삥 돕니다. 저게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6,000년이에요. 대략적으로. 왜냐면 시간도 늘어났다 줄어났다 합니다. 이것까지 뭐 복잡하니까 일단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26,000년 주기예요. 근데 태양이 한 별자리에서 다음 별자리 이동해서 12개의 별자리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여기 나오죠? 25,920년. 약 80년의 오차가 있지만 거의 같다. 그래서 지구의 세차 운동에 의해서 태양이 뜨는 위치가 황도 12공 별자리를 이동하면서 변하는 주기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으면서 북극성의 위치가 변하는 주기는 서로 같은 주기로 맞물려서 움직인다. 이거를 형상화시킨 게 뭐다? 만다라.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보셨을 겁니다. 오즈의 마법사를 보면은 에메랄드 캐슬이 나와요.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가 산다는 그 길을 가는 노란색 길이 나옵니다. 뭘까요? 황도. 그리고 저 밑에 4명의 캐릭터는 뭘까요? 별자리. 도로시는 분명히 처녀자리일 테고 그 다음에 깡통맨 음색이거든요. 저 정갈자리겠네. 그 옆에 겁쟁이 사자 뭐겠어요? 사자자리겠지. 이런 식으로. 허수아비 뭘까요? 물병자리입니다. 저 집이 어디서 나와요? 늪지대 물. 황도 12궁 중에 주요 별자리를 탁탁탁 캐릭터화 시켰네.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별자리니까 노란색 길로 묘사를 했네. 보이세요? 이런 것들? 이해되십니까? 아, 생각도 못 하셨어요? 아, 이런 거. 오즈의 마법사 영화가 천문을 의인화, 우상화시킨 겁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오즈의 마법사라고 보고 이걸 영화로 인식하지 설마 오즈의 마법사를 종교로 인식하지는 않겠죠? 그런 원신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는 이거를 종교로 인식했어요. 이거는 천문입니다. 그리고 천문을 이해하기 쉽게 우상화한 거예요. 우상. 볼 수 있게끔. 왜? 별자리는 점이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즈의 마법사가 가는데 빨간색, 저게 바로 오즈 마법사 영화에 나오는 황도지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태양이 지나는 길. 저 길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캐릭터가 다 나오죠. 정갈자리, 사자자리, 천하자리, 물병자리가 저 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별자리가 뭐다? 북극성. 저 북극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오즈의 마법사. 뭐야 이게? 소름. 박자님 이제 무섭다? 제가 왜 무섭습니까? 이거는 그냥 천문이라니까. 모든 헐리우드에서 많은 영화는 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헐리우드 배우를 뭐라 불러요? 스타. 뭐가 어려워?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별. 그래서 캐릭터들이 다 별인 거예요. 별.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게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당연히 몽골 중앙아시아에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죠. 우라시마코 전설. 이 우라시마코 전설은 제가 일본 학자한테 얘기해서 인정을 받았죠. 우라시마코 전설은 바닷속에 있는 용왕을 만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북이 등파는 은하수를 상징하고 거기 위에 토끼는 태양을 상징한다. 왜? 토끼는 뭐예요? 자축인묘. 묘는 뭐다? 정동.
정 동쪽에 뭐가 뜨죠? 태양. 그래서 은하수를 상징하는 거북이와 토끼를 상징하는 태양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다? 아이고 제가 좀 없어져야 되겠는데. 저를 지워주세요. 네. 두 군데지요. 하나는 뭐다? 골드 게이트. 하나는 뭐다? 실버 게이트. 그래서 저 용궁의 문을 열고 옥황상제를 만나러 간다. 즉 골드 게이트. 골드 게이트니까 황소 자리죠. 황소 자리의 문을 열고 실버 게이트구나. 문을 열고 용왕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천문 별자리 북극성. 그래서 거기 보면 우라시마코 전설에도 보면은 알데바란이라는 별자리가 나옵니다. 묘성, 플레아디스. 용궁으로 가는데 플레아디스, 묘성을 만나요. 묘성 동장과 묘성 아가씨가 나와요. 근데 이름이 묘성이야. 플레아디스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황소자리라는 별 옆에 밝은 별 알데바란 옆에가 플레아디스라는 성운 별자리거든. 이거를 동양에서 묘성이라거든. 그러니까 저쪽이죠. 실버 게이트 쪽. 그 여인의 안내를 받아서 용왕님을 만난다. 즉 북극성으로 간다죠. 근데 왜 하필이면 용왕이냐? 이유가 있죠. 자 보세요. 어렵습니까? 지금은 요 폴라리스가 북극성이지만 과거에는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요거 있어요. 바로 요렇게 생겼죠. 용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북극성이 지금의 작은 곰자리 폴라리스가 아닌 용자리의 투반에 있던 시절에는 북극성을 용왕님이라 불렀습니다. 용왕님. 물속에 살지 않습니다. 산타크로스는 없어와 똑같은 거죠. 동심파괴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무당들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동해안 가서 백날 용왕님에게 해봐야 안 나와요. 용왕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내가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는데 예, 그 이야기예요. 어디 제 말 좀 이해할 수 있으려나? 예. 책이 아직 안 만듭니다. 제가 이거 천문 관련된 책 만들면요. 저 사탄으로 몰려요. 저 화양당할 수도 있어 진짜. 응? 이 놀라운 정보들을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응? 그렇죠. 항내 북극성이 용자리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북극이 용자리일 때. 응? 성경 마찬가지. 성경 몇 권이죠? 성경 전서가 총 몇 권이죠? 66권. 666. 응? 진실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즈 마법사에서 보면 에메랄드 캐슬리아서 에메랄이라는 게 나옵니다. 에메랄드가 나옵니다. 저거는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사자에서. 그래서 에메랄드 타블렛이라 그래서 사자에서가 아니지. 생명에서.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생명에서예요. 근데 그거를 에메랄드 타블렛이라 부릅니다. 에메랄드. 오즈의 마법사에서도 에메랄드. 근데 에메랄드는 제가 북극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랬는데 이집트에서도 에메랄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북극성과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보석이 뭐냐? 저게 감람석입니다. 감람석 나무의 예수. 감람이 무엇일까? 자, 근데 특징이 뭐다? 색깔이 녹색입니다. 녹색. 홍산 문명, 옥의 문화, 녹색. 물론 흑피옥도 있어요. 이건 흑피옥입니다. 자, 옥은 녹색이죠.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거 보기 전에 이거부터 보자. 다시요, 주기. 자,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데, 요거 작은 곰자리, 이거는 현재입니다. 이거 이전 시대에는 여기 용자리였습니다. 이거 이전 시대에는 어디였냐면, 안 보인다. 저쪽에 점 하나 있어요. 저 위에 보면 십자가처럼 생긴 거 있죠. 저게 백조자리예요. 그 밑에, 그러니까 이게 몇 시 방향이야? 10시 방향. 10시 방향에 배가라고 써 있습니다. 약간 별자리 글자가 가려져 있는데 배가. 저 별자리가 바로 직녀성 자리예요. 저 별자리가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북극성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라의 박재상이 썼던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 시대 때 이야기. 1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는 어디다? 파미르. 근데 저 직녀성, 즉 베가라는 별자리를 고대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마고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직녀성이라고도 부르고 마고성이라고도 불렀어요. 마고 뭐예요? 마 대마초. 고 이모할 때 고짠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뭐다? 삼신할매입니다. 북극성이 하는 역할은 뭐죠? 생명창조.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의 에메랄드 타블렛도 생명의 섭니다. 생명을 창조해 주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왜 하느냐? 12,000년 전의 북극성은 마고성, 즉 직녀성, 서양에선 베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마고라는 단어와 서양에서 부르는 베가는 발음이 다르죠? 근데 어원적으로는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저를 지워주세요. 자, 파미르 지역의 고대의 대홍수 이후에 마고 문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2,000년 전에 인류가 대홍수로 전멸을 당하고 다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게 될 때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지 중국인들이 인권 탄압하고 박살내는 저 지역에 최초의 고대 문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홍수 이후에 그때 거기에 통치 지배자 즉 여자 제사장을 마고라고 불렀습니다. 왜? 출산을 관장하는 샤먼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페르시아에서는 마그, 그 다음에 저쪽 메디아에서는 마기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온다? 서양에서 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매직이냐고요? 매직할 때 그러니까 마녀가 뭐에 대부분 여자로 묘사되죠. 남자 마녀 없죠. 여자 마녀죠. 여 자체가 여자구나. 어쨌든 위치. 이런 사람들이 마녀죠. 위치. 이 마귀들이 이렇게 이상한 거를 하면은 갑자기 뭔가 뿅 튀어나. 그래갖고 이게 매직이 된 거예요. 왜냐? 원숭이들, 선사시대 원시인들 입장에서는 이 파미르로부터 내려온 기술자 집단, 우리나라로 치면 환웅의 물이죠. 이런 기술자 집단들이 가서 뭔가 뚝딱뚝딱 하니까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 그래서 이게 매직이 된 거예요. 마고들, 즉 마귀들이 만드는 것, 행위, 매직. 이렇게 없는 물건 뿅 만드는 이런 건 뻥이에요. 이런 거 아니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 그 마녀 묘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꽃갈모자 쓰죠? 이 꽃갈모자 왜 썼다고 했어요? 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편두의 흔적입니다. 머리를 길게 만드는 거. 편두의 흔적. 신라라 가야 왕들 다 편두했었잖아요. 네, 편두. 그래서 꽃갈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녀들은 항상. 그리고 마녀들이 항상 뭐 해요? 이상한 거 끓이죠. 이렇게 맨날. 근데 서양령에서는 거기 뭐 하죠? 그 끓일 때 개구리 뒷다리, 박쥐의 눈물, 이런 개소리 하죠? 그거 왜 그랬어요? 한방. 이 동양에서 온 이 기술자 집단, 즉 마고, 이 무리들이 한약 만드는 거든, 한약.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상한 재료 쓰거든. 사슴뿔도 이렇게 이렇게 건조해서 우리 녹용가루라고 하잖아.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리고 그 진해 같은 것도 말려서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아주 이상했던 거야. 근데 그걸 이렇게 뿅뿅뿅뿅 넣고서 약을 만들면은 효과가 있어. 그래서 그게 서양인들 민담에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사악하냐? 아니. 걔들이 왜 사악해? 얘들 의사인데. 의사예요, 의사. 한약 만드는 거 한약. 탕약이죠, 탕약. 이거를 무식한 서양인들이 또 과학을 모르니까 오로지 그냥 종교에 미쳐가지고 얘네들을 죄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뭐야? 마녀사냥. 마녀사냥을 통해서 유럽은 과학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로마 제국 때까지 있었던 그 찬란한 로마 제국의 과학 문명이 중세 시대 1000년을 겪으면서 선사 시대로 돌아가잖아. 그렇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우둔함이에요. 과학을 경시하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은 정확히 봐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기라는 단어에서 매직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마고가 마꽃이라 불리는 거예요. 쉬가 붙는 건 슬라브어의 특징이에요. 마꽃까지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고라는 쉬, 할매, 마고 할매라는 소리예요. 마고시가. 그리고 마기라는 단어가 아랍어로 들어가면 마기가 아니라 와끼로 변합니다. 와끼. 미음의 이응화. 그러니까 훈민정음에도 나오는 미음 밑에 이응이에요. 이게 티베트랑 관계가 있어요. 미음, 이응을 같이 쓰는 뭐 이렇게 하는 발음인데 그래서 마기가 와끼가 돼요. 와끼가 다시 더 서부로 가면 외가가 됩니다. 그게 서양에 가서 배가가 된 거예요. 보이세요? 이 글자의 변천사? 그래서 마고와 배가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천문학적으로 배가는 동양에서 뭘라 불렀다? 마고성.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배가가 그러니까 그 뭐랄까 여러분 그 서양에서 보면은 1월의 보석, 2월의 보석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이 점성술에서는 각각 별자리에다가 그 보석을 연결을 이렇게 매치를 시킵니다. 근데 저 배가가 상징하는 보석이 뭐냐? 저 오른쪽에 있는 요거예요. 요거. 감람석. 감람석으로부터 생명이 창조된다고 믿는 거예요. 오, 생명의 보석이죠. 나는 빛이요 생명이다. 오, 나는 배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매치가 될까? 어? 에메랄드이기도 하죠. 네. 결국 뭐다? 녹색. 탄생석. 그러니까 나는 빛이요 생명이다. 잘못 말한 거 있어요, 제가? 북극성이 뭐예요? 생명 창조. 빛이잖아, 빛. 이거 성경 구절 천문으로 다 해석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제 이 모든 걸 이야기하게 하면 나는 한국 떠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천문 얘기하고, 나머지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화를 보십시오. 하지만 제가 오늘 한 얘기는 그 영화에 안 나옵니다. 그냥 이건 제가 천문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서비스로 얘기해 준 거예요. 서비스. 예. 그리고 천문을 많이 알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죠. 30초 광고, 카페 광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30초 동안 카페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네요. 광고 틀어주세요. 네, 광고 보셨죠? 자, 그럼 이제 또 오늘의